예로부터 효를 중시하는 한국인들 못지않게 미국의 국민 효자라 할 수 있는 사무엘 잭슨. This mother. I love you. 하도 엄마를 찾다 보니 연관 검색어에도 늘 어머니가 나올 정도이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무엘 잭슨은 사실 치어리더 출신입니다. 그것도 소속되어 있던 치어리더 팀의 유일한 남자 치어리더였죠. 그가 이런 독특한 길을 걷게 된 이유는 사무엘 잭슨답게 참 특이했습니다. 바로 예쁜 치어리더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남대에 다니고 있던 사무엘은 어떻게든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는데 때마침 옆에 있던 여대에서 남자 치어리더 한 명을 구한다는 공고를 냈고 사무엘은 이를 보자마자 번개 같은 속도로 재빨리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토록 바라온 대로 사무엘은 예쁜 여자들에 둘러싸여 수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죠. 이곳에서 그의 역할은 맨 앞에 나서서 섹시 댄스를 추고 화려하게 공중제비를 도는 건 몸치라서 전혀 하지 못했고, 그가 했던 것이라고는 여자 치어리더들이 춤을 추고 있으면 앞에 나서서 격렬하게 박수를 치며 호응을 유도하는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시절 직접 응원구호까지 만들며 성실하면서도 끼 있는 모습을 치어리더들에게 어필했죠. 하지만 치어리더들은 그를 동료로만 여길 뿐 남자로 봐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치어리더 생활이 끝날 때까지 사무엘은 꿈에 그리던 치어리더 여자친구라는 목표를 이룰 순 없었죠. 씁쓸한 치어리더 생활이 끝나자 사무엘은 넘치는 체력과 열정을 다른 곳에 쏟아붓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친구들과 함께 갑자기 대규모 시위를 시작한 것이죠. 그가 대학을 다니던 60년대 당시는 흑인이 출입 불가능한 식당, 화장실, 영화관 등이 존재할 정도로 차별이 노골적이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사무엘은 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받길 원했는데 당시는 대학교조차 흑인들만이 다니는 낮은 급의 대학이 따로 있었고, 그러면서도 정말 아이러니했던 것, 이런 흑인 전용 대학에서조차 교수진이나 이사진은 오히려 대부분 백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며 흑인 대학의 교수진과 이사진들이라도 과반수 흑인으로 채우라는 시위에 앞장서기 시작했죠. 하지만 드러눕다시피 과격한 시위를 해봐도 학교 측은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어디선가 쇠사슬을 구해와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때는 이사회 회의가 있던 어느 날 사무엘과 친구들은 쇠사슬을 가지고 회의가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건물의 모든 입구들을 철저하게 봉쇄해버렸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풀어주지 않겠다며 무려 이틀이나 이사진들을 건물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뜻하지 않게 감금까지 당하자 이사진은 마지못해 항복을 선언했죠. 그리고는 학생들의 요구 조건을 대다수 수용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주동자였던 사무엘에게는 불법 감금과 점거 행위를 주모했다며 무려 2년 정학이라는 철퇴를 내렸죠. 그런데 정학은 그저 보복의 시작이었을 뿐 사무엘에게는 뒤이어 생명의 위협까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사무엘의 소문이 지역에 퍼져나가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시기 사무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오죽하면 FBI까지 그의 집에 찾아와 여기에 있다간 죽을 수 있으니 피신하라고 경고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살기 위해서는 멀리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는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LA에 있는 이모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저 살기 위해서 머물렀던 이 도시에서 사무엘은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마는데, LA는 할리우드가 있는 곳답게 수많은 연극 공연들이 자주 열렸습니다. 여기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연극을 보러 다니는 것에 푹 빠지고 말았죠. 특히나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던 건 자신의 고향이었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출연진과 제작진 전원이 흑인으로만 이루어진 공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연극을 보러 갔다가 비극적인 결말에 감정이 복받쳐 연극이 끝난 뒤에도 계속 흐르는 눈물을 추스리느라 가장 마지막이 돼서야 공연장을 나선 적도 있었죠. 이토록 사람의 감정을 강렬히 후벼파는 연극이라는 행위는 그에게 신세계 그 자체였고, 이에 사무엘은 처음으로 자신 또한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행동력 갑인 사무엘답게 그는 이 결심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극단에 합류해 배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입인 사무엘의 연기를 처음 본 극단의 멤버들은 도무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연기를 너무 못했기 때문이죠. 도저히 재능이 없어 보였지만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극단으로서는 그런 사무엘이라도 어찌저찌 써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극단은 특단의 대책을 내리게 되는데, 사무엘이 어떻게든 기본은 할 수 있도록 전담 사수를 붙여줘
불러줬던 것이죠. 이 전담 사수는 라타냐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이 연기를 못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껄렁껄렁한 말투가 도무지 정이 안 갔다고 하죠. 하지만 라타냐는 곧 사무엘에 대한 자신의 첫인상이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딘가 경박한 그의 말투와는 다르게 사무엘의 연기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진지했죠. 어디선가 연극 이론에 대한 먼지 수북한 책들까지 구해와서는 특정 연기법에 대해 질문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절실함에 라타냐는 반전 매력을 느꼈고 연기를 지도해주며 둘만의 시간까지 자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이 둘은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연기력을 조금씩 늘려가며 극단 생활을 이어가던 사무엘은 어찌 보면 허황된 꿈이라 할 수 있는 큰 꿈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연극계의 세계 최고들만 모인다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해보겠다는 꿈이었죠. 이번에도 행동력 갑인 사무엘답게 그는 적극적으로 라타냐를 설득해 뉴욕 브로드웨이 쪽으로 함께 이사를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함께 두 손 꼭 잡고 오게 된 이 뉴욕에서 사무엘은 상상치 못한 문제를 겪게 되죠. 세계 최고들이 모인 이곳의 수준은 사무엘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오디션마다 경쟁률은 어마어마했고 그나마 따르는 배역들은 보잘것없는 역할 뿐이었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드라마나 영화 쪽에 단역으로까지도 지원을 해보았지만 엑스트라 출연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무엘은 금세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이 당시 사무엘은 라타냐와 결혼까지 한 상태였고 이제 막 아이까지도 태어난 상황이었기에 생계에 대한 부담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그를 질식시킬 기세로 끔찍하게 옥죄어 왔습니다. 이런 생활이 1년만 이어져도 그 괴로움이 상당했겠지만 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은 무려 7년이나 이어졌죠. 수년간 이어진 계속된 좌절은 결국 사무엘에게 끔찍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도피를 하려 한 것인지 절대 손을 대선 안 될 것까지 손을 대버리고 만 것이죠. 이때부터 사무엘의 인생은 그야말로 나락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두 눈이 충혈되어 약에 취한 채로 오디션장에 나타나는 그를 뽑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근근히 따내던 단역 출연조차 더 이상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죠. 좌절이 반복될수록 사무엘은 더욱더 약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때는 새해를 앞둔 이른 아침 잠에서 깬 아내 라타냐는 물을 마시러 거실로 갔다가 부엌 바닥에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있는 사무엘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비명을 지르자 자고 있던 딸아이도 나와서 이 장면을 목격했죠. 큰 충격을 받은 라타냐는 그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남편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무엘의 눈을 뜬 곳은 약물 중독 재활원의 침대 위였죠. 영문을 모르고 두리번거리던 사무엘에게 라타냐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약을 끊지 못하면 딸을 데리고 영원히 도망가 버리겠다고 말이죠. 아내의 초강수에 사무엘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한 딸아이를 보고 있자니 자신의 그동안의 모습이 한없이 후회되고 부끄러웠죠. 결국 그는 재활원에서 성실하게 치료에 임해 드디어 약물이라는 맛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약을 끊는 것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지금의 마블 영화 속 닉 퓨리라는 캐릭터도 볼 수 없었겠죠. 닉 퓨리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슈퍼히어로들을 한 팀으로 모은 인물인데요. 각 나라에 흩어진 꿀잼 영화와 드라마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마블과도 콜라보를 시작한 오늘 영상의 스폰서 노드VPN을 소개합니다. VPN이란 온라인상에서 국가 제한이 걸려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이는 넷플릭스나 다른 OTT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죠. 예를 들어 한국 넷플릭스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사무엘 잭슨 주연의 펄프 픽션은 노드VPN을 이용하면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 접속 국가를 바꿔 캐나다 서버에서 바로 시청할 수 있으며 일본 서버에선 한국 서버에 없는 명탐정 코난 전 시즌을 볼 수 있고 영국 서버에는 해리포터 전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노드VPN은 수많은 VPN 중에서도 최상급 속도로 유명하며 성가신 팝업 광고도 차단해주고 개인정보 또한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추천 링크로 가입하시면 무려 74% 할인된 가격인 한 달에 3,000원대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10개의 기기까지 이용 가능하며 저희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4개월의 추가 무료 이용도 더 얹어드립니다. 이래도 고민되시다면 30일 내 환불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 달 동안 무료로 써보셔도 됩니다. 더보기란에 쿠폰 링크 남겨놓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활원을 퇴소하며 약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무엘은 다시금 배우로서의 꿈을 쫓았습니다. 연극보다는 영화 쪽이 훨씬 더 기회가 많다는 생각에 주로 영화 쪽의 오디션을 보러 다녔죠. 그러다가 한 공고를 봤을 때 사무엘은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한 영화에서 약물 중독자 역할을 모집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그 길로 바로 오디션장으로 찾아가 자신은 이미 경험자라 그 누구보다도 리얼하게 연기할 수 있다며 경력직 같은 신입임을 어필했습니다. 그의 똘끼
충만한 어필이 마음에 들었던 감독은 그를 꽤 큰 비중의 약물 중독자 역할로 전격 캐스팅했죠. 당연히 사무엘은 이 상황이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재활원의 동료들만큼은 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죠. 이제 겨우 약을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촬영장에 있는 약물 소품을 받다가 유혹을 견디기 힘들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재활을 거친 수많은 중독자들이 우연한 계기로 옛 기억이 떠올라 다시 약을 찾게 되는 사례가 많았죠. 하지만 사무엘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며 재활원 동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촬영 당일 사무엘은 리얼한 연기를 위해 살까지 앙상하게 빼와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찌나 리얼한 몰골이었는지 촬영장의 경비가 그를 약에 찌든 노숙자로 오해하고 쫓아내려고까지 했죠. 바로 이 순간 사무엘은 자신의 중독자 연기가 기가 막힐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잠시 후 촬영이 시작되었고 사무엘은 식은땀 범벅인 꾀재재한 몰골에 약기운에 부르르 떨며 춤을 추는 모습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경력직 연기를 선보였죠. 그의 약쟁이 연기는 엄청난 호평을 받으며 무명에 가까웠던 사무엘은 단숨에 칸 영화제 나무조연상이라는 기염을 토합니다. 심지어 이 당시 칸 영화제에는 나무조연상이 폐지되어 없었는데 칸 영화제 측은 사무엘의 중독자 연기가 도무지 상을 안 주고는 넘어갈 수 없다며 이에만 나무조연상을 부활시켜 그에게 수여해줬죠. 이렇게 10년 만에 부활했던 나무조연상은 이듬해 다시 폐지되어 오늘날까지도 사무엘은 칸 영화제의 마지막 나무조연상 수상자로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없던 상까지 만들어줄 정도의 대활약에 힘입어 이제 사무엘의 입지는 순식간에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오디션장에서 그를 알아보는 관계자들이 대다수였죠. 그리고 이런 그에게 또 하나의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훗날의 세계적인 거장 감독이자 당시 데뷔작인 저수지의 개들로 천재 신인 감독 소리를 듣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차기작의 주연 자리를 꿰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연까지 확정짓고 촬영을 앞둔 그는 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맡기로 한 주연 캐릭터가 다른 배우에게 넘어갈 것 같다는 것이었죠. 원래 다른 역할로 낙점돼 있던 배우가 더 느낌이 좋다며 이 배우를 사무엘이 하려 했던 주연 자리로 옮기고 사무엘은 더 비중이 낮은 조연 자리로 보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제작진은 그래도 중요한 결정이라 한 번만 더 고민해보고 싶다며 사무엘에게 다시 한 번만 와서 오디션을 봐보자고 말했죠. 사무엘의 주연 캐스팅을 번복하고 굴러들어온 돌과 박혀있는 돌 중에 누가 더 나은지를 가리는 최종 오디션을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스팅 번복만 해도 짜증이 나는 마당에 비행기로 6시간 거리의 장소로 당장 다음날에 오라고 하니 불쾌함을 넘어 분노까지 치솟았죠. 어쨌든 사무엘로서는 주연 배역을 포기할 순 없기에 그는 어떻게든 화를 누그러뜨리고 오디션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시간에 촉박해 식사까지도 걸렀고 장시간의 비행 끝에 녹초가 돼서 도착했죠. 그런데 겨우 시간에 맞춰 도착했건만 오디션을 보기로 한 제작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착각해 지각을 하게 됐다며 이제서야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죠. 이 소식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도 했거니와 기다리다 지치기도 했기에 사무엘은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가서 햄버거와 밀크쉐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워낙 촉박하게 움직이느라 하루 종일 굶었기에 이제서야 첫 끼를 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지각을 한 제작진 한 명이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오셨군요, 피시번씨. 당신 팬입니다. 사무엘을 피시번씨라고 부른 이유는 그를 매트릭스로 유명한 배우 로렌스 피시번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사무엘은 참고 참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으며 무례하면은 무례함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죠. 건성으로 제작진과 인사를 나눈 그는 들고 있던 햄버거와 밀크쉐이크를 그대로 들고 오디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개걸스럽게 이를 먹어가며 오디션 연기를 해댔죠. 그가 연기할 대본 대사에는 욕설이 일부 섞여 있었는데 사무엘은 대본에 적힌 것보다도 더 많은 욕설을 퍼부으며 그간의 울분을 토하듯 열연을 펼쳤습니다. 제작진은 그저 입을 벌린 채 그의 찰진 욕설들을 바라봤죠. 연기를 끝마친 사무엘은 그럼에도 분이 안 풀렸는지 탁자 위에 대본을 집어던지고는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사무엘로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분풀이 행동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신들린 즉흥 연기로 본 제작진은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기립박수를 치며 사무엘의 주연 캐스팅을 확정지었죠. 심지어 감독은 그 즉시 대본까지 수정해 실제 영화 속에서도 햄버거와 밀크쉐이크를 먹으며 대사를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극적으로 다시 주연 자리를 되찾아올 수 있었죠. 이 영화가 바로 사무엘의 본격적인 출세작이자 영화사의 길이 남은 걸작인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펄프 픽션입니다. 이 영화로 인해 사무엘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까지 오르며 46세 나이에 뒤늦게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났죠. 이후 사무엘은 영화사의 각종 신기록들을 갈아치웠던 스타워즈 시리즈, 브루스 윌리스와 공동주연을 맡은 언브레이커블 등을 통해 더욱
더욱더 그 인기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제는 할리우드 스타가 되어 나름 풍족한 생활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평소 만화책을 보는 게 취미였던 사무엘은 어느 화창한 오후 신작 만화책을 사러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인기 만화 섹션에 꽂혀있던 한 만화책을 보다가 동공이 커지며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아무리 봐도 자신과 똑같이 생긴 캐릭터가 왜 내꾸늘을 하고 그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지만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이건 자신의 얼굴을 도용했음이 명백했죠. 이 만화는 마블 얼티미츠라는 만화로 그 유명한 마블 코믹스를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게 유치하고 촌스러운 설정들을 최대한 갈아엎으며 리부트한 작품입니다. 이러다 보니 기존 캐릭터들의 설정이 꽤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는 백인이었던 어벤져스의 수장 닉 퓨리라는 캐릭터가 흑인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캐릭터는 사무엘 잭슨을 빼다 박은 수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곧바로 마블 측에 어찌된 일인지를 문의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알고 보니 마블의 담당 만화가가 자신과 한마디 상의 없이 그의 얼굴을 도용해 그렸던 것입니다. 진상을 확인한 사무엘은 엄마로 시작하는 욕을 퍼부으려 했는데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마블 측에서 그를 달래기 위해 한 가지 공약을 내걸었죠. 언젠가 마블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만들게 되면 사무엘을 꼭 닉 퓨리 역할로 캐스팅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사실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 제안은 사무엘 입장에선 굳이 기분 좋은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마블 영화는 영화사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신드롬이 되었었지만 이 도용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2002년. 마블 영화라고 하면 데어데블, 퍼니셔, 고스트라이더 등 만들어졌다 하면 폭망하는 망작 시리즈였습니다. 아이언맨 1이 개봉하며 오늘날의 마블 영화의 인기가 시작된 것이 2008년이니 그보다 6년이나 전이었던 이 당시에는 훗날 마블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는 약속은 딱히 얻을 것 없어 보이는 보상책이었죠. 하지만 원래부터 슈퍼히어로 만화책 매니아였던 사무엘은 닉 퓨리라는 어벤져스의 수장을 자신이 연기해볼 수 있다면 그것만 해도 충분한 인생의 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 도용 사건은 극적으로 합의되었고 마블은 훗날 정말로 약속을 지켜 사무엘과 첫 계약부터 한 방에 총 9편에 달하는 출연 계약을 맺어줬죠.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어마어마한 성공이 시작됐습니다. 그 얼굴을 도용했던 만화가는 뒤늦게 그에게 직접 사과 메일을 보내기까지 했는데 사무엘은 덕분에 돈방석에 앉게 됐다며 오히려 고맙다는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무엘은 솔직한 언변으로 워낙 유명합니다. 어찌 보면 지나치게 솔직해 아슬아슬한 방송 사고를 여러 번 내기도 했었죠. 특히 한 생방송 인터뷰 때 벌어졌던 일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 로보캅 영화의 홍보를 위해 TV뉴스에 화상으로 출연했을 때였습니다. 진행자가 나름 인사 겸 스몰 토크를 한답시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죠. Working for Marvel, the Super Bowl commercial, did you get a lot of reaction to that Super Bowl commercial?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사무엘은 불쾌하다는 듯 진행자를 뻔히 쳐다보더니만 이렇게 답했습니다. What Super Bowl commercial? Oh, you know what? My mistake. 진행자가 사무엘을 자동차 광고에 출연했던 로렌스 피시번과 헷갈려 큰 실례를 범한 것이었죠. 사무엘은 사과를 이어가려던 진행자의 말을 딱 끊고는 삿대질까지 해가며 참교육을 시켜버렸습니다. You're as crazy as the people on Twitter. Right. I'm not Lawrence Fishburne. We may be all black and famous, You but are we all don't look guilty. alike. I am. 사무엘은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그러고도 연예 리포터라고 할 수 있겠냐며 잔뜩 면박을 주더니만 이내 친절하게 흑인 유명인 구별법을 알려줬죠. I'm the what's in your wallet black guy. Okay. He's the car black guy. There it is. Morgan Freeman is the other credit card black guy. 진행자는 어떻게든 말을 돌려보려 계속 로보캅 얘기나 하자고 유도했지만 사무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Let's talk about RoboCop. Oh, hell no. Really? Really? 결국 셀프 싸대기까지 때리며 거듭 사과를 하자 사무엘은 그제서야 인터뷰를 해줬고 사건은 이대로 일단락되나 싶었죠. 그런데 이 방송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은 제대로 뒤끝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블 영화의 한 홍보 인터뷰에서 나는 로렌스 피시번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나온 것이죠. 사무엘의 생방송 사고는 이 로렌스 피시번 인터뷰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치 보지 않는 거친 발언은 유명 코미디 프로인 SNL에서도 이어졌죠. 대본에는 욕을 하는 척만 해달라고 쓰여 있었는데 사무엘은 진짜로 생방송 도중에 특유의 찰진 욕을 뱉어버렸습니다. Samuel L. Jackson. Man, hey! 진행자는 동공이 흔들리며 당황했건만 사무엘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연달아 욕드립을 이어갔죠. 결국 진행자는 사무엘을 진정시키며 이러다 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자제시켰습니다. Come on now. That costs money.
사무엘은 생방송뿐만 아니라 촬영 현장에서도 할 말은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루는 딥블루시라는 영화를 찍을 때 대본상 장장 7페이지에 달하는 지루한 연설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지루한 대사를 길게 늘어놓았다간 영화가 100% 망한다며 차라리 이따위 대사를 할 바에야 대사를 끝마치기도 전에 날 죽여달라고 투덜거렸죠. 그의 투덜거림이 워낙 심해 제작진은 진짜로 그의 말대로 연설 도중 그를 죽게 하는 것으로 대본을 바꿔버렸습니다. Well, they can get a whole lot worse. First, we're gonna seal off this. CG가 들어간 최종 촬영본을 본 사무엘은 깔깔거리며 대만족을 했고 내용화 경력상 가장 마음에 드는 죽음이라고 말했죠. 사무엘은 이혼이 난무하는 할리우드에서 드물게 무명 시절 때부터 함께한 라타냐와 무려 45년간이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커플은 연예계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늘 거론돼 왔죠. 그런데 이들이 최근 심상치 않은 내용의 인터뷰를 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혼 생활을 잘했냐는 질문에 사실 난 결혼 생활 동안 미친 짓거리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폭탄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저지른 짓이 부부 사이를 깰 만한 것인지 아닌지 고민이 많았다며 결국 부부간의 상의 끝에 이해해보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말이었기에 일각에서는 사무엘이 외도를 하다가 걸린 적이 있음을 돌려 인정한 것 아니냐고 해석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 45년간 스캔들이 딱히 없었던 만큼 외도까지 말한 건 아니었을 거라고 해석하는 이도 많습니다. 외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나마 사무엘이 아내를 당혹해 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의 74번째 생일에 벌어진 일명 좋아요 소동입니다. 사무엘이 그의 생일날 갑자기 SNS상에서 연달아 수위 높은 성인물에 좋아요를 눌러댄 사건이었죠.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모든 팔로워들에게 공개되건만 사무엘은 자신의 좋아요가 공개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듯 그는 계속해서 엄청난 수위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댔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 좋아요는 공개 설정이라고 알려줬죠.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사무엘은 황급히 모든 좋아요를 취소했지만 이미 그의 행각은 캡처되어 인터넷에 확산된 후였습니다. 어쩜 한결같이 백인 여성들만 나오는 작품에만 좋아요를 눌렀냐며 숨겨왔던 취향이 딱 걸렸다는 놀림을 받았죠. 저도 좋아요 참 좋아하는데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